소위 이제 응팔 세대의 첫 주자이자 운동권 세대의 막내예요. 무엇보다도 이재호 전 의원을 이긴 최초의 야당 의원입니다. 누군데 임종석을 이기고 경선에서 이재호를 이긴 거야?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인데 89학번입니다. 학번으로는. 이력을 보면 이 전형적인 학생 운동권과는 좀 다른 그 전형적이지 않은 코스를 밟았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 회장으로 수배가 안 됐어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왜 수배가 안 됐는지는 대부분 수배되거든요. 그 당시는 수배가 안 됐고. 그리고 군대도 갔어요. 그리고 군대도 네. 풀타임으로 갔어요. 병장 제대했고. 당선 순간의 사진인데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옆에 사람들이 다 V를 그리고 있어요. 응? 캐치프레이즈가 또 특이합니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요. 어머님이 운영을 하시던 식당이라고 해요. 연신내에서. 근데 그걸 내세웠어요. 보통 작가가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질문지를 읽어보거든요. 이분은 답장을 보냈어요.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저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보내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성실히 한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강병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수배가 안 됐죠? 제가 93년 11월 말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9학번인데 89년, 90년, 91년 진짜 세게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동구사회주의도 다 몰락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이 크게 변하더라고요.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래서 더 이상 학생운동이 이념과 투쟁만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이미 뒤떨어진 운동이 돼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상해요. 본인이 그냥 찾아갑니다. 예, 그게 제가 이 정치권 들어올 때 가장 실수한 겁니다. 이 정치권에 와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이 안희정 씨를 찾아가든지 이광재 씨를 찾아가든지 연주를 타고 갔어야 좀 더 청와대에서도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승진도 잘 되고 그랬을 텐데 제가 그 당시 벤처기업 다니고 있었거든요. 2002년 초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와,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표 내고 여의도 캠프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만나줘요? 아니,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본부에서 뭐 정책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바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자발적인? 그래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비서로 발탁이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신 조크입니까, 이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총학생회장, 운동권 뭐 이런 출신들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사회에 나와서 코스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상사로 들어가요. 종합상사, 대우. 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취직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요. 대우만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대우 종합상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사를 가셨냐고, 제 말.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직장 또 생활. 학생운동 하다가는 이제 끝나고 나서는 서로 선배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 정당이나 아니면 네. 정치 관련 단체나 네. 이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보통. 예, 선배들은 대부분 그런 코스로 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한번 받았었습니다. 취직 공부하는 중간에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몇선 의원 하신 분이 중간에 찾아오셔가지고 곧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청년위원장을 내가 맡고 있는데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그 길은 제 길이 아니고 다시 직장 생활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갑자기 관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또. 네.
만나지 못했고. 변덕이 심한 거죠. 아, 얄팍한 분이네. 그럼 가가지고, 근데 결국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쭉 정치했을 것 같죠? 왜 하필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서 공사판으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건설 자재 관련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노동자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진짜, 동안.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노가다판 일용직을 했어요, 그죠? 예. 남들처럼 이렇게 여의도로 가서 뭐 국회 보좌관하고 이러는 게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제가 이제 그분 수행비서를 했거든요. 그렇게 모셨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수행비서를 했던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의 보좌관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예. 그래서 혼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선배 중에 그 방수 회사를 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맨몸으로 뛸 수 있는 일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선배 밑에서 회사에서 1년 동안 이제 건설 노동 일을 배웠죠. 방수 일을.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 선배 회사에서 경영을 배우자고 해가지고 그 선배와 같이 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를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배웠고 실전도 해봤고 내 회사를 차리자 그래가지고 강병원의 1인 그 방수 회사를 차렸죠. 그게 2011년입니다. 1인 방수회사라 해봤자 공사판 용어로 오야지죠. 응? 그러니까 방수 오야지가 된 거네요, 공사판 예, 용어로. 오야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변변한 회사 뭐 사무실도 구할 수 없어서요. 제가 이제 그 대우에 다닐 때 모셨던 차장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마포 당신 사무실에 책상이 하나 빈대요. 아, 사장님 그럼 거기 앉아서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야지는 사무실 필요 없어. 전화기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USB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그 사무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맨날 영업 다니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영업 다니는 거예요. 해 뜨는 날은 일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녁에는 돌아와서 서류하고. 방수 기술자 데리고 예. 봉고에 태워가지고 현장 가고 그런 거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쭉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쭉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관뒀어요? 거제도에 큰 건물 옥상 방수를 땄는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저 혼자 가고 방수팀을 한 4명 정도 데리고 내려갔어요. 한 5일짜리 일이었는데 딱 내려가면 여간방을 하나 잡습니다. 여간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김치찌개에다가 딱 소주 한 잔씩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한 며칠 됐을 텐데 저희 방수반장님이 뭐 갑자기 저녁 먹다가 말고 대학교 다니는 딸내미 전화를 받고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으시냐 물어봤더니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분한테 그 당시 일당을 13만 원 드렸거든요. 근데 노가다 일이라는 게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뭐 보름 20일 일해요. 2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버시더라고요. 이 대학교 다니는 딸 둘도 학자금 대출 받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구했다고 아빠한테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려고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 좀 머리가 돌았죠. 좀 많이 좀 드리지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반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기예요? 예,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경제 강국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28,0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4인 가족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벌고 계세요? 집안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됐다는데 그 부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하고 슈퍼부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집은 누구 거예요? 국민은행 거죠? 생활비까지 심지어 빚내가지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거 배워서 사업할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나의 소명이 저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관두셨어요? 거기 일을 마치고 와서 정치에 가려고 여러 사람에게 이제 수소문을 했죠. 그 작업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네 사람을 일자리를 잃게 만든 거예요? 대신 예. 그 회사를 문 닫은 건 아니니까 그 회사는 다른 분한테 맡겼죠. 그래서 그 회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저는 이제 그 일은 떼고 그럼 내가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출마할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몇 년도예요? 2011년 초여름이었습니다. 2011년. 네. 지난 대선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정치 관련 일이 뭐예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전북 고창 부안에서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예비 후보로 네네.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그해 10월 달에 예. 보궐선거가 있었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자 뛰다가 박원순 시장 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데 네.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박원순 시장 후보의 측근으로 있었던 분이 권오중 씨예요. 네. 그 비서실장도 하고 서대문 을에 좀 출마하셨다가 안타깝게 안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야, 너 너무 인지도가 낮은데 박 시장 옆에 와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낮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형 너무 고마워. 언제 가면 돼?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강남에서 선거 유세를 하실 때가 있대요. 그때 올라와라. 그럼 시장님 옆에 세워줄 테니까 그때 사진 찍어서 잘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남 유세를 다니실 때 옆에 다녀가지고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모셨던 것처럼 사진을 몇 컷 찍습니다. 그게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고창 부안에 내려가서 열심히 뿌렸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참 구태의인을 하네요. 네. 그래서 박 시장님은 저를 잘 모르세요, 그때는. 전혀 모르십니다. 아, 그럼 박 시장과의 인연은 그게 다예요? 네. 박원순 정책특보 이렇게 써있던데 그건 뭐예요? 보통 그 선거 때는 그런 명함을 임명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 얻은 거예요. 그 명함, 네. 그런 명함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어쨌든 정책특보라고 명함을 받았지만 사진 몇 장 찍은 게 전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특보단 부단장, 부실장. 부실장 이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고. 떨어졌죠. 되게 자랑스러워. 모든 게 자랑스러워. 모르죠, 그 사람은. 떨어졌죠, 뭐. 경선에서 제가 그 57대 43으로 떨어졌어요. 김춘진 의원인가요? 예, 김춘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특보단 부실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뭔가 또 역할을 해야 네. 정권 교체되면 또 뭔가 좀 이 바닥 들어섰으니까 정치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구 도우셨어요?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 그 경선 때는 제가 김두관 후보를 도왔습니다. 김두관 후보를 도왔는데 이분이 잘 안 되셨잖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대선 후보 되신 분한테 가기 위해서는 뭔가 탈색을 해야 되잖아요. 탈색. 탈색을 엄청 힘들었어요. 뭐 색깔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좀 김두관 후보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 막 공격했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탈색을 어떻게 했어요? 탈색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두관 캠프에서 일하다 보니까 먼저 찾아가기가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후보처럼 먼저 찾아가긴 그렇고 역시 주변을 막 쑤셨죠. 형님 나 대선인데 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떤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특보단 부실장을 맡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러면- 좀 색깔을 빼고 김두관 당시 후보한테 미안하지 않았고요. 뭐 세상에 그런 거죠.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김두관 의원님을 이번에 지금 뭐- 같이 초선 의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김두관, 문재인 둘 다 나온다. 예. 누구 캠프로 갑니까, 이번에? 문재인이죠. 왜요? 왜 그러세요? 색깔 빼는데 힘들었다니까. 아니, 김두관 후보가 도와달라고 하면요. 이번에는 죄송하다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봐서는 내년 대선에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나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거는요? 왜냐하면은 초선 의원이신데 좀 더 입법부에 오셔서 법 만들고 뭔가 여러 가지 더 하신 후에 뭐 더 나오시더라도 나오시지 이번에는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도지사도 했고 정치 장관도 했고 정치 경력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무지 말씀드렸거든요. 경남도지사 그만두지 말고 네, 네. 나오시더라도 직을 유지하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그렇죠. 나오지 마시라. 네, 네. 다들 야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당시에 왜 그걸 다 던지고 나온 거예요? 뭔가 돌아갈 곳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던지기가 힘들잖아요. 아마 그런 말리셨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치는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좌구우면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의 큰 뜻이 있고 본인의 능력이 되고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하면 네. 모든 걸 던지고 가는 게 시대가 안 불렀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거죠. 성공하면 부른 거거든요. 성공할 줄 아셨어요? 그 판단은 이제 제가 하는 판단은 아니었고 김두관 후보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두관 후보를 도왔던 건 약간 의리의 측면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고창 부안이라는 데는 제 고향이긴 하지만 제가 10살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전북 고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고창 부안에 제가 아는 사람도 한 50명? 부안은 인구 6만 중에 아는 사람 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호남 혁신 깃발 들고 가서 뛰었어요. 근데 경선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총선 전에 떨어진 사람으로서 낙천 기념 북 콘서트를 고창에서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네. 안치환 씨 부르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쐈죠. 시원하게 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김두관 경남 도지사께서 와주셨어요.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누가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로서는 유명 인사를 고마워서. 불러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분이었죠, 저에게는 그 당시에.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제가 봐서는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천재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시정을 하시고 이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없이 굴러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챙기는 거 보면은 천재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 문재인은 둔재고요? 그분은 인자무적이라고 할까요? 인자한 사람에겐 적이 없는 거죠. 제가 봐서는 문재인 후보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직접 뵙고 이렇게 말을 나눠보고 그러면은 빠져들 만큼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단점이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가 좀 많이 아프신 모양이던데요. 그 안타까운 점이지 그거. 아픈 점이죠, 그거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좀 이렇게 좀 뭐 심장이 아주 좀 튼튼해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세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힐링도 하러 가시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청와대 있을 때도 한번 스트레스가 심하셔가지고 일을 다 빠지고 그러셔가지고 임플란트를 다 하셨던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에도 좀 이렇게 강한 그런 멘탈이 강하실 텐데 더 강해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후회는 없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딸의 전화가 없었으면 계속 지금 방수 사장하고 있었겠네요? 그때 일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초심이란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초심이고 또 다른 초심 하나는 연신내 해운식당 둘째 아들이 저희 또 하나의 초심이고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42년 말띠세요. 그런데 33세 혼자 되셨어요. 그 전북 고창 그 시골에서 저와 형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저희 형제를 맡기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식무살이를 몇 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평구 구파발에 단칸 새방을 하나 마련하실 수 있게 되니까 저희 형제를 올렸죠.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연신내에서 행운식당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홀어머니의 눈물로 그 은평에서 초, 중고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 정치를 하는 출발이자 끝이 됩니다.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이번 선거 때 어머니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동네에서는. 예,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식당을 기억하시던가요, 어르신들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진 찍고 페북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음덕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과 나는 이렇게 다를 것이다. 다른 점이요.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됩니까?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월급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분명히 정치를 하면서 때가 온다고 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고 도전해야 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죄가 아닌 거,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때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되고 싶고요. 제가 좀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이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고 동일한 처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녀든 비정규직이든 차별 없이. 그렇죠. 이제 그거를 꼭 한번 제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비정규직 생각합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남녀 급여 차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비정규직부터 하겠습니다. 상임위 어디로 가셨죠? 환경노동위원회 가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왜 비정규직이 먼저 급해요? 남녀 급여 차이보다? 그게 더 오래된 역사의 차별인데? 남녀가 더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만큼 그만큼 또 해결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오른쪽에 문을 달고 있고 어떤 분은 왼쪽에서 문을 달아요. 근데 이분은 100만 원을 받고 이분은 50만 원을 받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훨씬 더 치고 들어가기에 송곳처럼 날카롭게 해서 치고 들어가기에 좋은 문제, 꼭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인의 생각합니다. 임무 첫 번째는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없앤다. 네. 두 번째는 그럼 남녀 급여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뭐 두 번째 그렇게 순위 남녀 문제 가지고 순위를 잡아오진 않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밀고 있는 거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얼마로요? 일단은 저희 당이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는 지금 당장 10,000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9,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9,000원에 준하는 효과. 효과. 그쵸. 9,000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처음에 했었어요. 했다가 며칠 있다 바꿨어요.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 말도 안 저는 되는 이럴 소리인데. 때 우리 새누리당을 확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확 잡아서 정말 우리 사회의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가 방치되면은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이민을 가겠다고 하시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를 할 정도로 민주주의도 상당히 위험하죠.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고들의 그 근원은 이런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했던 말들에 좀 책임질 수 있고 정말 협치의 모습을 여기에서부터 보여줘가지고 이 땅의 많은 젊은 분들 그리고 정말 저임금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요? 뭐 잘 모르겠어요. 단점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자기 역할을 저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새로운 정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너무 오래 끌었다 그럴까요? 그때 본인이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을 못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그때가 대표 언제예요? 본인이 그 한참 떴을 때죠. 저는 거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시대가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맞는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한 줄로 평해 주세요. 김종인. 며칠 전에 저희 당에 이제 만 45세 의원들하고 저녁을 이렇게 한번 김종인 대표님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맥을 잘 드시더라고요. 술 되게 잘 드세요. 네. 그게 한 줄 평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술 잘 드시는 분이 좋거든요. 예, 소맥을 잘 드신다. 네, 잘 드시고, 뭐 중간에 이제 여러 이제 좀 본인이 좀 실수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 당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오셔서 어쨌든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의외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경제민주화 쪽으로 이렇게 좀 대화, 무슨 말씀 들을 때가 있어 보면은 한 줄로. 능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꼭 좀 우리 당이 이 경제정당으로 가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데서 꼭 그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잡히지 않는 사람, 김무성은요. 옥새를 가지고 이제 사라지셨을 때 영도다리에서 그 하염없이 정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사진이 조선일 일본에 크게 실렸잖아요. 저는 진짜 빠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옥새를 빠뜨린 줄 알았다.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멍청해 보인다? 옥새도 보관을 못한 만큼? 아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럼요. 하여튼 그런 분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오세훈. 왜 그 무상급식 가지고 승부를 걸었을까요? 낙검수를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정치 지도자가 그 가져가야 될 자신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무상급식 같은 문제 가지고 승부수를 거는 정치인,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소위 이제 응팔 세대의 첫 주자이자 운동권 세대의 막내예요. 무엇보다도 이재호 전 의원을 이긴 최초의 야당 의원입니다. 누군데 임종석을 이기고 경선에서 이재호를 이긴 거야. 서울대 총학생회 출신인데 89학번입니다. 학번으로는. 이력을 보면 이 전형적인 학생 운동권과는 좀 다른 그 전형적이지 않은 코스를 밟았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 회장으로 수배가 안 됐어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왜 수배가 안 됐는지는 대부분 수배되거든요. 그 당시는. 쫓아갔습니다. 근데 만나줘요? 아니,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본부에서 뭐 정책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바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자발적인 그래서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수행비서로 발탁이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물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신 조크입니까, 이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총학생회장, 운동권 뭐 이런 출신들이 그 군대를 갔다 오거나 사회에 나와서 코스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상사로 들어가요. 종합상사, 대우. 왜 그리로 들어가셨어요? 그 취직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요. 수배가 안 됐고, 그리고 군대도 갔어요. 그리고 군대도 네. 풀타임으로 갔어요. 병장 제대했고. 당선 순간의 사진인데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옆에 사람들이 다 부위를 그리고 있어요. 응? 캐치프레이즈가 또 특이합니다.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요. 어머님이 운영을 하시던 식당이라고 해요, 연신내에서. 근데 그걸 내세웠어요. 보통 작가가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질문지를 읽어보거든요. 이분은 답장을 보냈어요.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그 우리는 절대 저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보내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투쟁만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이미 뒤떨어진 운동이 돼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상해요. 본인이 그냥 찾아갑니다. 예, 그게 제가 이 정치권 들어올 때 가장 실수한 겁니다. 이 정치권에 와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이 안희정 씨를 찾아가든지 이광재 씨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연줄을 타고 갔어야 좀 더 청와대에서도 좀 이렇게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승진도 잘 되고 그랬을 텐데 제가 그 당시 벤처기업 다니고 있었거든요. 2002년 초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와,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의 수준이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표 내고 여의도 캠프로 찾아갔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한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강병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수배가 안 됐죠? 제가 93년 11월 말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89학번인데 89년, 90년, 91년 진짜 세게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동구사회주의도 다 몰락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이 크게 변하더라고요. 세계사의 흐름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래서 더 이상 학생운동이 이념과